강을 건너 탈출에 성공한 주몽 일행은 계속해서 길을 가던 중 모든 곳에 이르러 세 명의 현명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삼배 옷을 입었고 한 명은 기운 옷을 입었으며 한 명은 수초로 엮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몽이 묻기를 그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은 무엇이고 이름은 무엇인가? 삼배 옷을 입은 사람이 말하기를 제 이름은 제사입니다. 기운 옷을 입은 사람이 말하기를 우골입니다. 수초로 엮은 옷을 입은 사람이 말하기를 제 이름은 묵고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각자 이름을 소개하였으나 모두 성씨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몽은 제사에게 극씨, 무골에게 중실씨, 묵거에게 소실씨라는 성씨를 주고 모두에게 말하기를 내가 바야흐로 하늘의 크나큰 명령을 받아 나라의 기틀을 열려고 하는데 마침 이 세 명의 현명한 사람들을 만났으니 어찌 하늘께서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주몽이 제사, 무골, 묵거 세 명의 현인을 만나서 신하로 삼았다는 이 이야기는 동명편에서는 못 봤던 내용이죠. 동명편에서는 이 세 명의 현인들을 만난 이야기 대신 유화가 보낸 비둘기에게서 보리종자를 얻었다는 이야기만 실려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동명편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걸까요? 사실 확실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삼국사기 편찬자들이 구 삼국사에서 전하는 전승과는 조금 다른 버전의 전승도 참고한 것은 아닐까 싶네요. 원래 설화란 큰 틀에서는 같은 이야기라고 해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형이나 세부적인 설정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법이거든요. 참고로 주몽이 세 명의 현인을 만난 이야기는 중국의 역사서인 위서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하여 주몽은 그들의 능력을 살펴 각기 일을 맡기고 그들과 함께 졸본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주몽은 졸본 땅의 토양이 기름지고 아름다우며 자연의 지세가 험준한 것을 보고 도읍으로 삼으려 했으나 궁궐을 지을 겨를이 없어서 비류수라고 하는 강가에 초가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주몽은 새로운 나라의 이름을 고구려로 지었고 자신의 성씨는 고구려에서 따와 고씨로 삼았다고 합니다. 당시 주몽의 나이는 22살이었으며 기원전 37년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삼국사기 편찬자는 주석을 달아 앞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 말하기를 주몽이 졸본부여에 이르렀는데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주몽을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고 나를 아내로 삼게 하였다. 왕이 죽자 주몽이 왕위를 이었다 라고 한다. 앞의 이야기에서는 주몽이 신하들과 함께 아무런 기반이 없는 새로운 땅으로 가서 초가집을 짓고 살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고 말했죠. 그런데 이 버전에서는 원래 졸본 땅에 졸본부여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주몽이 졸본부여 왕의 딸과 결혼하였고 왕이 죽자 주몽이 왕위를 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버전은 고구려 건국 과정에서 주몽과 그를 따라온 신하들의 역할이 강조되었던 앞의 버전과 달리 졸본 토착 세력의 역할도 컸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이 버전은 삼국사기 백제봉기에 나오는 온조왕설화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온조왕설화에 따르면 백제 온조왕의 아버지는 주몽, 어머니는 졸본부여 왕의 딸인 것으로 나오거든요. 아마 삼국사기 편찬자들이 백제 책에서 전해지는 전승을 고구려 본기에도 인용한 거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두 버전의 차이를 통해 고구려 왕실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백제 왕실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몽이 부여에서 낳은 아들인 유리로부터 이어진 고구려 왕실에서는 당연히 졸본 토착 세력보다는 주몽의 역할을 강조했을 것이고 백제 왕실은 그 유리에게 밀려난 온조로부터 이어졌다고 주장했으므로 당연히 온조의 모계인 졸본 토착 세력의 역할도 컸음을 강조했겠죠. 이 사례 역시 하나의 설화가 전달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전달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예시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신하들과 함께 졸본에 정착한 동명성왕 주몽은 주변 세력들을 복속시켜 나갑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그 땅이 말갈부락에 접해 있어 말갈인들의 침입과 도적질의 피해를 입을 것을 대비해 그들을 물리치니 말갈이 두려워 굴복하고 감히 침범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말갈이라는 이름은 교과서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죠? 고구려 멸망 이후 고구려 유민들과 함께 발해를 세우는 데 참여했으며 고구려인과 함께 발해의 구성원을 이루었다고 하잖아요. 말갈이란 일반적으로 지금의 만주 지역 동북부와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 거주하던 수련민들을 일컫습니다. 이 일대에 거주하였던 수련민들은 시기에 따라 숙신, 음루, 물길, 말갈 등으로 불리었으며 금나라와 청나라를 세운 여진족들의 선조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말갈인들 중 일부는 고구려에 복속되기도 하였고 고구려 멸망 이후에는 발해의 구성원이 되기도 하였죠. 말갈이라는 세력은 중국 사서에서는 6세기 이후의 기록에서부터 등장합니다. 그에 반해 국내 사서인 삼국사기에서는 기원전 1세기부터 등장한 것으로 나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주변의 말갈 부락을 물리쳤다는 기록은 삼국사기 내의 말갈 관련 기록 중 가장 이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백제봉기와 신라봉기의 초기 기록에서도 말갈이 백제 신라의 북쪽 변경을 공격했다는 기록이 심심치 않게 확인되죠. 아까 말갈은 만주 지역에 거주하던 수련민이라면서요?
공격한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말갈이 한반도에 있는 백제와 신라를 공격해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산 정약용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등장하는 말갈이 만주 지역에 거주했던 6세기 이후의 말갈이 아니라 강원도의 동해를 말갈로 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삼국사기의 말갈을 진짜 말갈이 아닌 가짜 말갈, 즉 위말갈이라고 정의했죠. 간제 신채호 역시 삼국사기의 말갈을 예족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채호 선생님은 한반도의 말갈뿐만 아니라 실제 만주 지역에 거주했던 수련민인 숙신, 음루, 물길, 말갈 역시 예족의 범위에 포함하여 만주 지역의 퉁구스계 수련민들도 넓게는 고대 우리민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최근의 학자들 중에는 한반도의 말갈을 두 세력으로 나누어 백제를 공격했던 말갈을 강원도 영서 지역의 맥족, 신라를 공격했던 말갈을 강원도 영동 지역의 예족으로 보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그 밖에 말갈이라는 개념 자체를 특정 종족명이 아닌 고구려 변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비칭으로 해석하고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등장하는 말갈 역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중앙 정권에 정식으로 편입되지 않은 반독립적인 집단으로 보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런 견해들을 참고한다면 동명성이 물리쳤다는 말갈 부락은 실제 퉁구스계 수련민족 말갈이 아닌 예맥 계열의 주민이거나 아직 중앙 정권에 정식으로 편입되지 않은 졸본 주변의 반독립적인 주민들을 의미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말갈 부락을 물리친 것을 시작으로 동명성은 주변 세력들을 복속시켜 나갑니다. 얼마 후 동명성이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졸본 인근에 흐르는 강인 비류수에 채소잎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비류수 상류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상류에 있는 비류국까지 찾아갑니다. 그런데 비류국의 왕 송양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과인이 바닷가 한 구석에 치우쳐 있어서 일찍이 군자를 보지 못했는데 오늘 서로 만나니 또한 다행이 아닌가. 그러나 나는 그대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소. 나는 천재의 아들로서 모처에 와서 도읍하였소. 우리는 여러 대에 걸쳐 왕노릇을 하였소. 땅이 작아 두 주인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오. 그대는 도읍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나에게 빌붙는 것이 어떠한가. 지난번 동명언편 영상에서 본 것처럼 송양은 자신의 집안이 더 오래전부터 왕노릇을 하였음을 강조하면서 동명성왕에게 자신들의 속국이 되라고 강요하고 있죠. 이에 동명성왕은 그 말을 분하게 여겨 송양과 말다툼을 하였고 서로 화를 쏘아 기회를 겨루었는데 송양이 당해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기원전 36년 6월 송양이 나라를 들어 항복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동명언편의 내용과 차이를 보이죠. 동명언편에서는 구 삼국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동명왕과 송양의 활속이 대결 뿐만 아니라 동명왕이 부분노를 시켜 비루국의 북과 뿔피를 훔치는 대목, 누구의 궁궐이 더 오래되었는지 대결하는 대목, 동명왕이 저주를 내려 비루국의 홍수를 일으켜 송양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는 대목이 그대로 나왔었죠. 반면 삼국사기에서는 이런 내용이 대부분 생략되어 동명성왕과 송양의 활쏘기 대결만 나오고 그로부터 1년 뒤에 송양이 얌전히 항복하였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내용들 역시 삼국사기 편찬자들이 보기에 대부분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보였으니 활쏘기 대결만 남겨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동명성왕은 졸본 지역에서의 정착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동명성왕의 정복 활동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